안녕하세요. 도시계획론 이재철 강사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는지요? 참 우리가 이 도시계획론을 배우면서 하필 이 파트에 이 시기에 이런 문제점이 터져서 참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는데 LH 사태가 터져가지고 좀 지금 사건들이 다 심각하죠. 우리는 어쨌든 좀 반성도 해야 되고요. 우리도 다양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고민들도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나라 도시 계획이 이대로 가는 것이 좋은 건지에 대해서 한 번씩 고민들 해보시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도시계획 2라는 이번 주는 한국의 도시계획 2라는 테마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한국의 고대사부터 쭉 근대까지 내려오는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했다면 이번에는 한국의 그 특징적인 근대 도시를 만들었던 근대에서 현대까지만 뽑아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초의 노선상가. 여기 지금 혹시 어딘 줄 아시겠습니까? 여기 쭉 보시면 잘 모르시겠죠? 여기가 그 한 동부 이천동 쪽입니다. 그 강남의 아파트 단지들이 대거 지어지기 전에 제일 먼저 지어진 게 그 마포의 와우 아파트죠. 2주인가 3주 만에 무너져가지고 와하고 무너졌다고 와우 아파트라 그러는데 일단 먼저 강북에 이러한 아파트들이 실험적으로 좀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집합주택에 대한 그 공급에 대한 우리가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엿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약간 특이한 것은 그 아파트 단지 앞쪽에 상가를 내고 이렇게 좀 일본식으로 쭉 앞쪽으로 상가를 단지를 배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도로를 통해서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노선 상가라는 계획을 하면서 아파트 단지에 상가를 어떻게 배치하고 뭐 주구는 어떤 식으로 배치하고 이런 것들이 점점점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위에 써있듯이 여기는 1960년대 서울 송파 잠실 개발 전의 모습이고요. 자, 허허벌판 농림지죠. 여기 보시면 논밭 막 이런 게 보이고 산도 보이고 이랬습니다. 이랬던 지역. 그리고 여기는 지금 1960년대 지금 신사동 사거리 부근. 자, 여기가 혹시 어딘 줄 아실 것 같아요? 그 지금에 보시면 한남대교를 지나서 맞죠? 한남대교를 지나서 보면 그 가로수 이게 좌측으로는 가로수길이 있고 우측으로는 그 잠실 단지가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그 당시에는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1960년대에는 이게 서울시 사진 칼라로 복원한 건데 어느 시골 동네 같죠? 강남은 그 당시에도 아직 초가집이 있고 기와집이 있고 그다음에 슬레이트 지붕이라 그러죠. 이런 것들이 혼재해 있는 그 정도의 지금으로 보면 아주 시골에 있는 데와 비슷한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그 60년대 강남의 모습은 주로 이렇게 논밭,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기본 단위로 이루어지는 시골 모습의 전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남을 어떻게 갔냐? 강북에서 강남 이런 나룻배를 이용해서 가게 되었고
이런 처음에는 그 이렇게 뭐 원동기 아니 그러니까 모터를 사용해서 가게 되는데 나중에는 사람들이 하도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식으로 철제 케이블을 이용해서 양쪽으로 좌우로 당겨서 갖다 보냈다 하는 뗏목 형태의 나룻배가 만들어지고 이용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이죠. 여기는 이분께서 이 노를 젓는다기보다는 바닥을 긁어가지고 이렇게 가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신사동과 한남동을 연결하는 제3한강교가 만들어지는 모습이고요. 요게 이제 그 당시에 길을 닦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게 아마 경부고속도로 시초에 개발되는 그쪽 모습 같고요. 이제 착공식이 이루어지고 서울 대전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기 시작하면서 강남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주변에 이어지는 간선도로들이 이제 계속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있죠. 그러면서 강남은 근대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게 시작하게 되게 요쪽이 이제 초기 강남 개발 당시의 사진인데요. 이제 천천히 이 전닭과 이런 초가집들을 부시고 옆에 현대식 그 건물들이 집합 건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 모습은 이제 한남대교가 완성되고 그 옆에 이제 반포지구나 이쪽이 개발 상황 중인 모습이죠. 지금 건물이 하나 둘씩 올라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강남 개발을 할 때 완전히 밀기 시작하는 모습이고요. 강남 신사동 쪽 모습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가로수길이 있고 요러한 그 내용들이 있는 곳이죠. 이 사진은 강남 영동 신시가지 개발을 시작하기 위해서 방송국에서 이 뉴스를 찍기 위해 단을 만들어 놓고 이제 방송을 준비하기 전에 모여서 얘기하고 있는 모습,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입니다. 1971년 12월에 공무원 아파트가 완성되죠. 예나 지금이나 어쨌든 그 인구를 이주시키려면 관공서를 이주시키는 게 제일 빠르죠. 그래서 서울시에 있는 공무원들의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특별 분양으로 해서 이제 이주를 도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북에 있는 좋은 학교들, 뭐 영동고서부터 해서 쭉 이 학교를 뽑아서 이제 강남에 배치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나중에 그 강남 8학군이라는 그 단위가 형성되는 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반포 지역 아파트가 강남 지역 일부를 만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무원 아파트나 뭐 이쪽을 만들었던 모습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압구정동의 모습이고요. 압구정동에 지금 뒤쪽은 아파트를 짓고 있고 요 앞에는 아직 농사를 짓고 있죠. 요 한강 주변에는 이러한 모습이 혼재되어 있다가 78년, 80년대 넘으면서 거의 지금의 강남의 모습을 갖추게 되죠. 요때가 제가 한 6, 7살 때니까요. 제가 요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반포지구를 보시면 뭐 이렇게 그
자, 반포지구를 보시면 아파트지구로 지정되면서 토지 소유자들이 일정 기간 내 그 토지를 개발해야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이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 못하는 경우에 대한주택공사나 지방자치와 함께 지정업체들로 토지 소유자들 대신해서 그 지역의 아파트 개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했죠. 그러면서 집단 채비지 확보가 용이하지 못한 데에 대한 보완책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반포 1단지 아파트를 보면 노선 상가를 통한 가로의 활력을 증진시켰고, 요거는 그 앞서 보신 그 노선 상가는 제일 먼저 시험했던 데가 그 동부 이천동 쪽이죠. 한남동 뒤쪽으로 해서 동부 이천동 쪽에 노선 상가를 해봤더니 아 괜찮구나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 이제 블럭 내부의 공원이 생활권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그만 아파트 단지 안에 공원이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이 공원을 중심으로 이제 그 생활권에 모여서 노인분들이 얘기도 하고 저녁에 뭐 이런 생활을 하게 되었고요. 단지 내 상가가 전혀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요 노선 상가 중심으로 나와서 생활을 이제 뭐 중심으로 생활을 하라 그래서 그 단지 안에는 슈퍼나 이런 것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초기적인 블럭형 당의 생활관 구성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포 1단지 아파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후에 72년 그 7월 1일에 잠실대교를 개통하게 됩니다. 그 잠실대교를 개통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강남 개발이 시작하게 되고요. 잠실대교하고 일대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여기가 한강이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거의 뻘이죠. 그 모래톱으로 되어 있고 요 뒤에 산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잠실 지역이 거의 좀 개발하기 힘든 모습이었죠. 네, 올림픽 경기장 모습이고요. 그때 이제 잠실 대교를 쭉 해서 여기가 잠실지구라고 해서 쭉 이 계획을 세웠고, 여기서부터 이제 한강의 지류를 막아가지고 한쪽으로 몰죠. 한강을. 그러면서 여기를 매립으로 돼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으로 개발을 하겠다. 여기가 석촌호수 보이고요. 개발을 하겠다고 시작을 해서 이제 개발이 시작됩니다. 이쪽이 올림픽공원 쪽이고요. 아, 올림픽공원 이쪽이 그 올림픽 경기장 쪽이죠. 경기장. 그다음에 여기서 잠실에서 이쪽 부분이 몽청토성 있고 이쪽이 그 올림픽 아파트 있고 이쪽 단위 개발이 되고 있고, 이제 잠실 지구의 동선 배치 계획인데 뭐 대부분 근린주거 형태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단지와 단지를 연결하고 뭐 대단히 상업지역을 중심에 두고 CBD 지역이라 그러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잠실 그 3단지 고층 아파트였고요. 그 옆으로 해서 쭉 잠실 뭐 1, 2, 3단지, 4단지, 5단지까지 해서 쭉 배치를 하게 되죠. 이쪽이 이제 그 건너오자마자 있는 그 고층 아파트 쪽이죠. 그리고 그 주변을 통해서 저층 아파트로 점점 가고 이 주변에 잠실 단지를 배치하고 이 중심이 CBD 지역, 뭐 롯데월드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개발된 모습, 현재 개발된 모습이죠. 석촌호수와 롯데월드 쭉 해서 여기 이쪽이 잠실 대교 쪽으로 연결되는 지역이고요. 여기는 지금 아까 그 옆에 파크라고 되어 있는 몽촌토성이 있고, 올림픽 아파트 쪽이죠. 올림픽을 88 올림픽을 개최할 때 여기 임시 숙소로 만들었던 곳이고, 몇 개의 체육관이 있습니다. 여기 요거는 이제 강남의 무역센터 쪽 개발을 하는 것이고요. 그 잠실 계획의 한계는 블록 자체로 만들어서 이제 연결을 하였기 때문에 블록 내에서 커뮤니티는 괜찮을 수 있지만 그 주변과 연계되는 곳이 좀 문제가 됐죠. 단절됐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내향적인 배치 구조로 인해서 가로의 활력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 선형 그 상가가 없었고요. 그 단지 내 조그만 슈퍼들이나 이런 편의 시설이 조금씩 들어가면서 뭐 그 단지 내에서 생활이 가능하게끔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단지 내의 생활은 편했는데 주변으로 잘 나가지 않게 되는 현상이 있었죠. 그 다음에 각 블럭 간에 출퇴근 시간 이외에는 뭐 괜찮았을지 모르지만 처음에 출퇴근 시간대가 좀 문제가 됐습니다. 차로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이 이제 잠실과 다른 잠실 내의 도로들은 뭐 격자형으로 잘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옆 단지들과 연결되는 그 도로망이 좀 병목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갖게 돼 가지고 문제성을 갖게 됐죠. 그 다음에 방사형으로 인한 CBD의 혼잡, 여기 항상 몰리는 지역이죠. 잠실대교 지나서 뭐 여기 장미 아파트서부터 해서 롯데 월드 요 지역에 항상 너무 붐비는 지역이 됐죠. 그 다음에 그 잠자고 주거단위 위주의 계획을 했기 때문에 자족성, 여기서 일하거나 이런 거는 거의 없었습니다. 상업시설이라고 있는 것들이 뭐 단지 주변에 있는 거는 단지 안에 있는 슈퍼 몇 개, 그거 아니면 이 CBD 지역으로 나와야 됐죠.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 근린 주거론을 이제 발전시켜서 그 잠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들 때 예상인데요. 일상생활권을 너무 폐쇄적으로 해석하고 사회 연자 현상을 너무 기계적으로 이제 구성했다는 문제점이 비판되게 되었습니다. 뭐 반월 신도시와 과천 쪽이 그렇게 됐고요. 그 이제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왜 이렇게 되구나에 대한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보시게 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과천을 보시면 이제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쭉 있고요. 지나가죠. 그 다음에 그 요 뒤쪽에 보면 뭐 이제 과천 정부청사도 있었고 뭐 이런 지역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기 또 공무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전되면서 거기에 먹고 살 수 있는 지역, 그 다음에 경기 지역에서 조금 명문이라 할 수 있는 과천고, 서울대 많이 가는 과천고를 옮기면서 요 주변이 이제 그 신도시권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당시에 뭐 일기 신도시 요런 개념은 아니었고요. 그거보다 좀 더 작은 도시에, 그러니까 신도시를 개발하기 전에 조금 작은 단위의 그 신도시가 가능할지에 대한 그 실험을 한 도시들이죠. 예를 들면. 그리고 여기서부터 들어간 게 이제 보차 분리, 사람과 차끼리 다니는 길을 좀 분리해서 배치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목동 또한 이제 중심축을 해서 선형으로 하는 방사식의 한국 최초의 사례고요. 이후 신도시 개발에 엄청난 영향을 줬죠. 근데 여기에 문제점은 단지 내로 들어가서 일방 통행이 좀 많다는 것이죠. 뭐 어쨌든 도로망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 잠실이나 이쪽을 해보다 보니까 그 폐쇄성의 문제점, CBD의 그 교차성의 도로의 문제점, 뭐 혼잡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방 통행을 돌렸는데 그게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처음 운전하는 사람은 이쪽 목동 쪽을 들어가면 크게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제 공영개발의 도입이라 그래서 이때부터는 신도시를 조금씩 실험해보고 나서 아,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주택난을 해결하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고민을 하다가 국가 및 공공단체가 사회 정책의 목적에 맞게 그 민간 토지를 모두 매수해서 개발을 하고 개발한 상업용지나 주택용지를 민간에게 임대 또는 분양을 해서 주택을 짓게 하는 임대사업 개발이 시작됐죠. 대규모 면적을 단기간에 개발하여 공급함으로써 이제 급증하는 주거에 대한 문제점을 일시에 좀 빠른 시간 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토지를 공급하고 거기에 건물을 짓게 하는 그 준비를 한 거죠. 공영개발에서 토지를 이용한 방법은 택지 조성 및 그 소유권을 민간 건설 사업자나 개인 수요자에게 분양하고 이를 분양받은 자가 이미 정해놓은 용도에 맞게 건축하는 방법입니다. 택지 개발에서 이제 주택 건설까지 사업을 시행하고 그 건설사가 이제 시행사에 이제 분양이나 이런 걸 맡김으로써 모든 것을 분양까지 해결하는 방법이죠. 택지 조성 후에도 토지 소유권은 국가나 지방단체가 보유하고 있고 그 택지를 임대하는 임차인이 임대 조건으로 건축을 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토지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정해 놓은 것인데요. 사업관련법은 구시가지는 도시계획 촉진법이죠. 도촉법이라고 도시개발법, 주택법, 도시기본계획의 재정비 촉진계획을 통해서 주택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질적인 사업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떤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나에 대한 그 도식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계작용으로 해서 이제 지구단위 계획, 여러분들이 좀 제일 힘들어하는 거죠. 뭐 이런 것은 좀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기타 볼 수 있는 법적의 연결 체계망들을 일괄되게 정리해 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모르는 거는 나중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주택 공급이 시작되는 1기 신도시 계획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기 신도시 계획은 주택 200만 호 계획이라고도 하고요. 그 당시 이제 88년부터 89년에 우리가 조금 그 주택 보급률이 좀 너무 낮아서 사람들이 주택에 대한 수요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것을 안정화시키고자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88년에서 89년, 그 다음에 90년, 91년, 92년까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당초 처음 계획은 뭐 700, 이제 그 700만 호부터 이제 막
분양을 하게 됐고, 영구임대주택이라는 개념도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뭐 여기서 장기임대, 소형 분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우리가 전체적인 분양 계획을 세우고 어느 정도 만들겠다. 그 다음에 민영주택이 어느 정도를 시행하고 민간주택이 어느 정도를 시행하겠느냐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1기 신도시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일산, 그 다음에 분당, 평촌, 삼본, 중동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죠. 이제 거의 그 도로망을 따라서 움직이거나 철도망을 따라서 움직이죠. 지하철 철도망. 그 다음에 그 요 당시에 1기 신도시 계획을 보면 그 89년부터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막 급등하게 되니까 아 공급을 늘려서 이 가격을 좀 안정화시키자. 그래서 200만 원을 공급하는 시점. 처음 이제 99년부터 개발을 해서 91년 초에 분양을 했더니 좀 가격이 내려갔죠. 어쨌든 뭐 어쨌든 계속 가격은 오르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 이런 것들을 내면서 여러분들이 뭐 우리나라는 어쨌든 여기 보시면 알다시피 분당, 일산, 안양의 평촌, 군포, 삼본, 중동, 부천의 중동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분양을 하죠. 1기 신도시를. 근데 맨 처음에는 싸고 좋다고 다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1기 신도시 쪽으로. 그래서 뭐 면적, 인구 밀도, 그 다음에 순밀도. 근데 제일 문제가 여기서 그 거의 여기서 일할 수 있는 상업, 뭐 생산 시설이라든지 공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좀 미비하게 돼서 이 지역들이 전부 다 서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퇴근해서 잠을 자고 다시 출근하고 요런 거의 베드타운의 분위기로만 갔고요. 그때 사업 시행자를 보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나눠져 있었죠. 지금은 LH공사라 해서 토지공사, 주택공사가 하나로 합쳐졌었는데 뭐 토지공사가 지금 제일 많은 담당을 했었고 그 다음에 주택공사, 중동 같은 경우는 부천시와 주택공사, 토목공사 요 세 개가 한꺼번에 들어가서 공동 개발을 한 상황이죠. 주택 가격 안정에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이 1기 신도시의 평가의 제일 큰 목적은 이제 수도권의 전체 주택의 10분의 10.7%, 서울 주택의 20.5%에 달하는 얼마죠? 29만 3천 가구를 공급했죠. 이런 식으로 쭉 계속 공급을 하면서 어, 좀 가격이 주택 가격이 하락하게 되죠. 아까 그 보신 표와 같이. 그 다음에 서울 시내에 이 막 되게 조그맣게 있던 연립이나 이런 것들보다 좀 더 아파트라는 고급적인 그 주택 환경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공원이라든지 서울 시내에 그런 큰 공원을 둘 수 없었는데 뭐 분당 같은 데는 뭐 율동공원을 두고 그 일산은 호수동원 뭐 이런 식의 공원과 호수 뭐 이런 것들을 좀 두면서 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주거 환경의 개선을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자족 확보에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돼서 좀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분당이나 신도시 내에서 일하는 사람의 숫자가 월등하게 적었던 것이죠. 이제 분당이라는 곳은 자족 향상이 두드러졌다 그러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경부고속도로나 이런 것들이 잘 연결돼 있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 이제 그 신도시 옆쪽에 좀 비어 있는 좁은 땅들을 이용해서 물류창고나 이런 것들이 조금 발달을 하면서 그 거기 살던 사람들이 조금씩 이제 그쪽으로 취업을 하게 돼서 자족성이라 그러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그 지수를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일기 신도시에 대한 이제 비판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제 수도권에 있는 그 일거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 주변의 위성도시를 만들었더니 이 위성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더 위성도시로 모여들면서 지방에 있던 사람들을 흡수해서 오히려 서울로 공급하는 라인이 된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수도권은 인구 집중이 심화가 됐고 자가용의 출퇴근이라든지 지하철의 혼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됐고요. 주택을 이렇게 대량으로 공급하다 보니까 자재 부족이나 인건비 상승이 문제가 됐고 이제 그 분당 주변 용인 지역의 난개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규모 신도시보다는 미니 신도시 정책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연구가 시작되게 되었고 그래서 인구 5만 이하 기초적인 편익시설이나 공공시설이 제공되면서 그 안에서 좀 더 많은 활동 자족을 갖추고 있는 뭐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보자 라는 정책을 전환했지만 결국은 자족성이 가장 부족하고 서울로 통근하는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통망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과도하게 몰리게 되고 출퇴근 피크 시간대 이외의 시간에도 계속 밀리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됐죠. 그리고 이 문제들이 뭐 분당 같은 경우는 경부고속도로가 워낙 막힌 데다가 뭐 분당, 판교 이런 것들이 좀 더 생기면서 더 막히게 되는 현상이 생겼죠. 뭐 다른 간선도로를 좀 뚫어주기는 했지만 그걸로 다 해결이 안 될 정도의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분당의 생활권, 이제 근린생활권과 중심 상업지구들을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고 어린이 공원은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서 요 단위가 하나의 블록화되게끔 개발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잠실 단지보다는 좀 더 큰 개념, 뭐 한 두세 배 되는 개념을 잠실 단지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정도를 집어넣어서 큰 신도시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기 신도시 수도권 개발에 부작용이 지적이 됐죠. 그러면서 신도시 방식의 주택 공급을 앞으로 하지 말고 다른 방식의 주택 공급 방식을 사용하도록 생각을 했습니다. 대신 개발 가능한 토지를 늘림으로써 민간 부분이 준농림지역이나 용도 전환을 통해 택지 개발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고요. 중농림지의 무분별한 용도 전환은 수도권의 효율적인 구조공간 배치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나 생활 편의시설, 그 다음에
기본 인프라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채 택지 개발로 이어져서 심각한 난개발이 초래되었습니다. 이쪽이 아마 용인 지역이 되죠. 분당 주변을 시작해서 그러다 보니 이제 좀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민간 개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로, 공원, 인프라를 갖추지 않아도 허가받을 수 있었던 소규모 단지 개발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이미 이제 못하게 하도록 했고요. 그 결과 서울을 중심으로 이제 주택 수요가 쭉 늘어났는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당이나 이쪽을 배치를 했습니다. 근데 강남의 그 도시에 대한 그 문제 욕구라 그러죠. 그 개발 압력을 지금 감당해내지 못하고 있어서 서울의 주택 문제가 좀 더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농림지 민간 택지의 부작용이 이슈화되면서 준농림지역 제도가 폐지되고 난개발의 대안으로 공공택지 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었고 2기 신도시 개발 계획이 시작됩니다. 토지 이용에 관한 기본 3법인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기본계획법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중농림지역이 폐지되고 건축 및 현지일 변경에 대해서 미리 허가받도록 하는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허가를 받게 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죠. 중농림지역이어서 농업지역의 준보전지역으로 농림지역의 진흥과 개발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있었는데 이제 이게 바뀌면서 관리지역으로 바뀌어지면서 도시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준하는 체계적인 관리하거나 농업진흥, 자연환경,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환경, 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바뀌게 되어서 이것을 이제 관리를 하도록 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2기 신도시 계획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제 2기 신도시의 특징은 어느 정도 물리적인 주택의 절대 부족 향상은 일단 해결된 상태였고요. 그래서 이제 좀 장기간에 걸쳐서 조금 여러 가지 면을 비교해 가면서 추진되게 됩니다. 밀도와 주택용지 비는 좀 낮게 하고 공원 녹지는 늘리고 다양한 산업을 그 개발 계획 안에 넣어서 자족 기능이라 그러죠. 자족 기능을 좀 더 높여갈 수 있는 이런 계획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설계 기법상의 가장 큰 것은 그 커뮤니티 복합 회랑이 새로 도입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 목적의 특징으로 보면 역시 분당 옆에 판교죠. 강남 주택 수요의 흡수, 벤처사업단지 등의 산업과 주거단지를 공유하는 자족형 신주거단지 조성이고요. 화성은 중밀도, 저밀도,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사업, 수도권의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인 개발 유도를 위해 최첨단 산업 유치를 통한 자립적인 신거주 조성, 김포, 성장 관리 권역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도시 관리를 주도하고 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서북부 거점으로 이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서울과 김포, 강화축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파주 지역은 수도권 북부 지역의 택지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뭐 도농 통합형 환경 도시를 만든다 그랬는데 그건 조금 무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원 같은 경우는 친환경 및 광역행정단지의 조성, 수도권 택지난 해소 및 도시기능의 재배치, 첨단 지식산업 개발. 여기가 어디죠? 광교. 그 다음에 시화는 뭐 그린 네트워크 조성으로 생태 환경을 조성한다. 그 다음에 환경적인
복합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근데 이게 제대로 된 거는 거의 파주, 판교랑 수원, 광교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어쨌든 네, 특징적인 거는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뭐 면적이라던가 수용 인구에 대한 내용, 어, 뭐 예전보다는 되게 어마어마하게 줄었죠. 2만 세대 뭐 요 정도니까 헥타르당 95인, 134인, 136인 뭐 요 정도고, 시와 같은 경우가 좀 제일 낮죠. 헥타르당 16인. 자, 위치를 보시면 판교, 분당 옆에 판교, 뭐 동탄 1, 2, 그 다음에 광교, 신도시, 그 다음에 뭐 여기 보시면 김포, 그 다음에 파주, 그 건너편이 파주죠. 양정 신도시 쪽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위치는 서울 주변에 포진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 남색으로 좀 진하게 되어 있는 게 2기 신도시 지역이죠. 1기와 2기 신도시를 비교하면 가장 큰 특징이 기능의 차이입니다. 1기 신도시는 주거 중심이었고 2기 신도시는 복합 도시 지향이죠. 그 다음에 자족 도시라 그래서 이제 좀 어떤 방식으로 해야지 서울로 인구가 안 몰리고 그 단지 내에서 인구를 이주시킬 수 있나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구 밀도가 뭐 1기는 헥타르당 200인이 기준이었고 이제 1기는 100인. 아까 나왔지만 좀 차이가 있죠. 뭐 제일 낮은 데가 헥타르당 16인까지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1기 신도시보다는 좀 저밀도로 항상 개발 계획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공원 녹지는 당연히 증가했고 주택 용지를 좀 줄였고, 그 다음에 특별 설계 구역으로 뭐 아까 커뮤니티 회랑, 그 다음에 UCT 환경 기법을 이제 그 넣게 되었죠. 그래서 뭐 지구 지정서부터 준공까지 1기 신도시는 5년 걸렸다 그러면 2기 신도시는 7년, 좀 더 이제 오래 걸렸는데, 그게 지방과 같이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증가가 되었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문제점이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헥타르당 인구가 적게 들어간다는 거는 인구가 적은 만큼 그 사람들이 개발 비용을 감당해야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높은 분양가가 적용됐고, 뭐 그 통근거리의 연장, 뭐 40km권에서 간설시설 증가 및 통근 시간대가 증가했고, 이제 다마 신도시에서 우려됐던 건데 신도시별 자족성을 강화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판교 쪽만 좀 이제 산업 기반 시설이 좀 많이 들어갔고, 네, 광교 쪽도 좀 들어갔는데 나머지 지역에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된다. 그랬더니 이제 2기 신도시를 만들어 놨더니 1기 신도시에 있던 사람들이 새 아파트를 찾아서 글로 이주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주변 지역의 난개발은 여전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쭉 보시면 이제 서울 인구는 감소했는데 수도권 인구가 이제 좀 전부 다 주춤하다 다시 올라가게 되죠. 뭐 그 다음에
화성 평택권까지 해서 이 그 수도권이 점점점 커지게 됩니다. 이게 그냥 뭐 경기도라는 의미에서 경기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뭐 평택까지 지하철이 내려가게 되고 뭐 이런 광역권으로 일단 그 광역 교통망이 좀 늘어나면서 서울시라는 그 수도권이라는 의미가 점점 확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복합 커뮤니티 센터의 유형을 보면 회랑형이 있고 거점형이 있고 복합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생활권 중심으로 신시가지 보행자 축을 이렇게 녹지축을 이용해서 보행자 그 추구 간에 이렇게 모여서 근린생활시설이나 공공시설을 배치해서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방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점형이라 그래서 뭐 근린 단위 시설 및 뭐 이런 것들을 구획별로 이제 그 일반적인 배치 유형으로 배치를 하는 거죠. 거점형. 인구 얼마에 요 정도의 배치하면 사람들이 이용할 것이다. 라는. 그리고 복합형은 요 그 거점형과 그 회랑형을 엮어가지고 만든 방법입니다. 거점 지역을 보행자 도로나 이런 도로를 만들어서 그거를 연계축으로 이런 것들을 연계하는 것이죠. 근린 생활에 필요한 여러 시설들이 있습니다. 마을센 그 예전에는 동사무소라 그랬죠. 그다음 그게 요새는 그 주민센터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연결시킬 것이냐. 그다음에 생활권의 중심성과 공공시설의 접근성을 선으로 이을 것이냐. 그 선이 보행자 도로를 중심으로 묶일 것이냐, 자동차를 통해서 이제 묶을 것이냐, 아니면 학교나 근린생활시설 이런 것들을 조밀조밀하게 배치를 해서 연결함으로써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흐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조성 방향은 일단 공간 개방을 해서 주민 교류의 활성화를 했고, 시설 연계 간의 이용으로 다양한 활동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무슨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까지 같이 연계 시설을 쭉 연결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3차원적인 통합설계 공간의 질적 수준을 제고했고, 열린 학교 중심으로 하는 커뮤니티 공간을 이제 조성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문제점이 많이 생겼죠. 그 어린아이들이 정신병자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공격당하는 일이 생겨서 열린 학교 중심이 좀 문제가 되고, 요즘과 같이 이제 코로나 사태나 이런 집단 발병 감염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개방보다는 폐쇄형으로 가는 방식을 다시 선택하게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연결시켜 줄 것이냐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탄 1기 신도시고요. 주거와 중심 상업지구를 배치했고, 뭐 근린 생활은 쭉 연결됐죠. 뭐 제류지, 청천 이렇게 파란색으로 연결된 게 이제 관공서 이런 것들이니까 중심 상업지구에서 어떤 방식으로 연결해서 쭉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연결되어 있고, 공원과 함께 연결된 녹지축으로 해서 보행자도 그냥 걸어서 갈 수 있게끔 이제 설계한 방식입니다. 요거는 동탄 2기 신도시고요. 이제 선형보다는 이게 거점형이자 선형이죠. 두 개 합한 형식. 보시면 여기 관공서들이 쭉 있으면서 요 축을 따라서 쭉 연결되어 있고, 중심 상업시설이나 이런 게 배치되어 있고, 학교 뭐 이런 것들도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교 신도시죠. 여기가 용인시고, 어, 이 파란색이 학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상업시설이나 시청, 뭐 교통광장 이런 것들이 여기 밀집돼 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요 물길을 따라서 연결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커뮤니티 시설이 연결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눈여겨 봐주시면 됩니다. 위례 신도시고요. 여기가 그 서울 아닌 서울이라 그러죠. 길 건너는 서울이고 여기는 이제 그 경기도다 이렇게 분류가 되면서 서울 아닌 서울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뭐 조금 애매한 지역이죠. 여기는 보시다시피 뭐 수정구라고 돼 있고 여기는 또 가락시장이 있죠. 가락동과 그 수정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요 섞여 있는 서울 아닌 서울 지역이 됐습니다. 커뮤니티 회랑은 이렇게 연결됐고요. 선형으로 요걸 따라서 이제 배치가 되는 거죠. 학교 및 커뮤니티 시설들이 배치됐습니다. 도시의 패러다임이 좀 변화되고 있는데요. 이제 용적률이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개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용적률이 2008년에는 600%였는데 이제 막 2011년 이때쯤 되면 1000%에 가깝게 되죠. 2010년에는 잠깐 1000%가 넘었죠. 보면 이런 것들이 조금 나중에 어떻게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될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우리는 이런 뭐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도심을 재창조를 하자. 그래서 뭐 요새는 재개발, 재건축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하죠? 도심 뭐 재, 재건축 이런 거 도시 재생 사업 쪽으로 많이 가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문화축, 서울 같은 경우는 역사문화축, 관광문화축, 녹지문화축, 복합문화축을 나눠서 이렇게 뭐 청계천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결시켜주고 남산과 창경궁까지 연결하는 거죠. 녹지문화축은 역사문화축은 어디입니까? 남대문 시장부터 해서 광화문 쪽. 그래서 이쪽 그 종묘 이쪽으로 종로 쪽, 궁 위주로 가는 쪽이 역사문화축에 속하고 관광문화축은 그 동대문 DDP 이쪽 기간을 중심으로 해서 호텔 숙박시설 그 다음에 면세점까지 들어오게끔 했죠. 그 다음에 복합문화축이라고 해서 이제 동대문은 공원화 사업이 DDP로 이루어지면서 그 여기 남산 밑쪽에 보시면 그 뭐라 그러지? 그 한옥마을이랑 대학로, 문화 뭐 이런 것들을 좀 합쳐가지고 한꺼번에 동대문부터 해서 대학로 요쪽까지 마로니에 공원 이런 것들을 해서 복합문화축으로 개발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시 개발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죠. 뭐 마을 만들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뭐 마을 만들기에서부터 여러 가지 도시 재생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이 되고 알맞은 도시 만들기는 좋은 사업인데 이것들이 과연
시민 주도 사업이 아닌 지금 나라에서 그 사업비를 받으면서 하면 이게 나라에서 사업비가 안 나오게 되면 마을 만들기가 계속 진행이 될까에 대한 고민도 좀 해보게 됩니다. 일본이 이제 이게 가져오게 된 뭐 일본이나 이런 마을 만들기 마치츠쿠리죠. 이런 쪽에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 가야 돼 한 논의를 치열하게 거치면서 거기에 행정이 옆에 서비스 쪽으로 붙는 거죠. 아, 그런 것들을 하려면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것들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정에서 이런 걸 바꾸면 이렇게 되지 않나요? 이런 문의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위에서 아래로 바로 내려와서 사업비나 이런 것들을 내려서 니네 한번 해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과연 얼마나 오래 갈지에 대한 의문은 조금 남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여기 서원마을 만들기 조성사업 뭐 이렇게 해서 작은 마을 친환경 마을이죠.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요 뒤에 이 신도시 개발 계획에 대한 동영상이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보시면 좀 더 이 앞에 내용이 조금 더 빨리 잘 이해되실 거라 믿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다음 주부터는 아마 지금 아직 지침이 내려오진 않았는데 대면 강의를 하게 되면 대면 강의를 하면 좋은데 지금 또 그 코로나 환자 수가 계속 늘고 있어가지고 아마 그건 좀 힘들 것 같고 그러면 또 중간고사를 비대면으로 봐야 될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좀 많아서요. 음, 제가 고민을 좀 해보고 어떤 방향이 좋은지에 대해서 투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요. 그리고 뭐 저는 어쨌든 수업에 여러분의 그 의견을 좀 많이 반영했으면 하는 게 제 소신이에요. 어쨌든 교육자로서 저도 뭐 여러분 선배이자 교육자로서 한 11년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후배를 가리킨다는 게 좀 어떤 면에서는 부담감도 있고 좀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더 없을까 찾아보기도 하는데 그다지 많은 것들을 해드릴 수 없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어쨌든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고 좋은 날이 돼서 대면 강의나 뭐 이런 걸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얼굴도 한번 보고 싶고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다양한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못하니까 조금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한 주 잘 보내시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